자, 사실적 읽기를 보겠습니다. 사실적 읽기는 말 그대로 나와 있는 정보를 사실적으로 파악해 주는 거예요. 사실적인 정보들을 어, 읽는 것인데 이제 어떤 것들을 읽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실적 읽기는 중심 내용과 주제 파악 요거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조와 전개 방식을 파악해야 합니다. 근데 뭐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대체로 들어본 이야기인데 전개 방식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개 방식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중심 내용과 주제 파악하기. 주제는 문장으로 나타냅니다. 요거 좀 꼭 알아두시고요. 주제를 써라 그러면 문장의 형태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목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좋고 내용을 요약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글을 요약할 때에는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별하고요. 어떤 게 중심 내용인지 파악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재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중복되는 내용, 사소한 내용을 삭제하고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요약이라는 건 결국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덜어내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위의 세부 내용은 상위 수준의 말로 일반화하여 진술한다. 내용의 순서를 조정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문제에 잘 나오진 않겠지만 나오게 된다면 뭐 중심 내용 파악할 때 뭐 요약을 할 때 적절하지 않은 방법, 뭐 적절한 거 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위 수준의 말을 일반화하여 진술한다는 것은 적절하다. 내용 순서를 조정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적절하다. 뭐 이런 걸 좀 그냥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봐두기만 하시면 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뭐 구조는 볼 게 없고요. 전개 방식이 중요합니다. 서사 과정 인과. 자, 이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내용 전개 방식이에요. 그리고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는 내용 전개 방식은 분석, 묘사, 분류, 예시, 정의, 비교 대조, 유추 등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번에 배우는 글은 유추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합니다. 유추는 정말 정말 중요해요. 어떤 글에 유추가 사용되었다면 반드시 그걸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왜? 중요하니까요. 유추가 뭐예요? 유사한 상황에 빗대어 설명하는 거죠.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써두세요. 유추, 유사한 상황에 빗대어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A가 B라는 특성이 있어. 그런데 A와 C가 유사해. 따라서 C도 B라는 특성이 있을걸? 또는 있을 거야. 이겁니다. 추론이죠. 추측입니다. 그래서 A는 B와 이거요. A가 B라는 속성을 갖고 C도 B라는 속성을 갖는다. 왜? A와 C가 유사하니까. 이게 이제 유사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지 대상에 대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이욕설이라는 수필 아세요? 고전 수필인데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집을 고치는데 썩은 지 오래된 나무는 고칠 수가 없어가지고 아예 가느라 돈이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고장난 지 얼마 안 된, 비를 맞은 지 얼마 안 된 나무는 쉽게 고쳤고 비를 맞은 지 오래된 나무는 썩어서 이걸 다 갈아치우느라 돈이 많이 들었다. 우리의 몸도 이와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집과 속성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랑 몸은 비슷하니까 집도 고장난 지 오래되면 고치기 힘든 것처럼 몸도 고장난 지 오래되면 고치기 힘들어. 그러니까 빨리빨리 고쳐. 이런 얘기죠. 이게 유추입니다. 아시겠죠? 유추는 이번 시험에 나올 것도 아닌데 지금 되게 자세하게 설명하죠.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추는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내용 전개 방식들은요. 이번 시험에서 알아둬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님들아. 예? 이번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두자가 아니야. 아무 때나 나와. 아시겠죠? 아무 때나 나오니까 제발 좀 그냥 알아두세요. 다 알아두세요. 아시겠어요? 이건 마치 영어의 알파벳 같은 거예요. 언제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서사, 자, 다 알려드립니다. 제가 공간이 없어서 다 쓰지는 못해요.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쓰세요. 서사,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시간 순서대로,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설명하는 걸 서사라 그래요.
과정은 단계에 따라 설명하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라면 끓일 때 1단계 물 550ml를 아이씨 발음 왜 이래 550ml를 냄비에 넣고 끓인다. 이게 1단계죠. 끓인다예요. 그죠? 끓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끓었어요. 2단계 면과 스프를 넣고 3분간 또는 뭐 4분간 또는 뭐 4분 30초간 더 끓인다. 이게 2단계. 3단계 뭐예요? 기호에 따라 파, 계란 뭐 이런 거 넣고 먹어라. 뭐 이런 내용이죠. 이게 과정이에요. 인과 원인과 결과에 따라 설명하는 거예요. 원인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결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인과예요. 이건 이 글에도 쓰였죠. 이 글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분석. 분석은 구성 요소로 쪼개서 설명하는 거예요. 구성 요소로 쪼개서 설명한다. 구성 요소로 쪼개서 설명한다. 제가 지금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쓰라는 거예요. 이거 쓸 시간 드리는 겁니다. 구성 요소로 쪼개서 설명한다. 예를 들면 개미는 머리, 가슴, 배로 나뉜다. 이게 분석이에요. 쪼개는 거죠. 이 개미를 쪼개. 머리, 가슴, 배로 쪼개서 여기는 머리, 여기는 가슴, 여기는 배야.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류는 뭐냐? 분류는 종류별로 나눠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둘 다 나눈다고 표현하긴 하는데 분석은 구성 요소로 쪼개는 거고요. 분류는 종류별로 쪼개는 거예요. 분류는 지금 이 글에 안 쓰였구나. 아무튼 분류. 예를 들면 개미에는 뭐 일개미, 여왕개미, 병정개미 등이 있다. 이렇게 이게 종류죠. 종류로 나누는 겁니다. 이런 게 분류예요. 묘사는 아시죠? 생김새, 상황이나 뭐 생김새 등을 그림을 그리듯 자세히 서술한다, 설명한다. 묘사. 예시는 뭐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죠. 정의, 뜻을 정하는 겁니다. 뜻을 정해주는 거예요. 뭐뭐란 뭐뭐다 이런 식으로 정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어쨌든 뜻을 밝혀 적는 거 이게 정의예요. 비교와 대조가 있는데 여러분 이 비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비교랑은 좀 달라요. 일상생활에서의 비교는 뭐 야라고나 야가 아니라 뭐 엄마죠. 보통 엄마들인데 엄마 왜 사람을 자꾸 비교해? 뭐 선생님이 비교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선생님한테는 왜 비교하냐고 따지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우린 또 엄마한테는 잘 따지잖아요. 엄마 왜 자꾸 비교해? 왜 쟤랑 나를 비교해? 뭐 이렇게 말할 때 이게 비교잖아요. 그러면 이때 비교는 무슨 뜻이에요? 저 사람과 나의 차이점을 드러내어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빡치게 하는 거죠. 차이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교는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전개 방식의 비교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쓰세요. 비교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 이게 비교예요. 대조는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교와 대조. 비교는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내용 전개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걸 좀 꼭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담화 표지라는 말이 나와요. 이걸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건데 담화 표지가 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담화 표지. 담화나 텍스트 내 정보 간의 관계를 알려주는 단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글을 읽다 보면 앞에 있는 문장 그리고 뒤에 있는 문장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말이 있어요. 앞에 있는 단어 그리고 뒤에 있는 단어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말들이 있어요. 이런 말들을 통틀어서 담화 표지라고 합니다. 예시가 나와 있는데 공통점은 자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공통점은 그러면 이 앞에 두 대상이 있을 겁니다. A와 B의 공통점은 이러면 뭐예요? 텍스트 내 정보 간의 관계 얘와 얘가 같은 점이니까 관계가 나오죠. 차이점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자 이것의 원인은 이러면 앞에가 뭐란 얘기예요? 이것의 원인은 이랬으니까 앞에가 결과죠. 원인은 이랬으니까 뒤에 원인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자 결과와 원인 인과관계라는 거죠. 그 결과로 이건 앞에가 원인이라는 거고 뒤에가 결과라는 얘기겠죠. 해결 방안은 앞에는 문제점, 뒤에는 해결책. 첫째, 둘째, 이거는 이제 열거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담화 표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아셔야 돼요. 담화 표지 알아야 되고 내용 전개 방식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위에서는 요약 방법 이거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적정 기술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소수의 시민운동가나 대한운동가에게만 관심의 대상이었던 적정 기술이 이제는 일반 대중에게도 큰 관심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적정 기술이 최근에 생겨난 것은 아니다. 1960년대 중반에 제3세계, 여러분 이 제3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념 갈등이 없었던, 그러니까 이념 갈등하면 이제 그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이 진영 갈등이잖아요. 그 진영 갈등에 참여하지 않았던 아프리카, 뭐 남아메리카, 뭐 이런 지역들, 그런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특히 이제 아프리카 지역들을 좀 많이 지칭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 아프리카 지역, 물론 아프리카가 모두 가난하고 모두 힘들게 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좀 있죠. 그 제3세계입니다. 제3세계의,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좀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후진국들, 개발도상국이라고 하죠.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문제들이 제기되자 전통사회의 기존 조건들과 기술적 발전이 조화를 이루며 경제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제3세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전통사회의 기존 조건들, 그러니까 이 제3세계는 아직도 이런 전통적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사회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기술적 발전이 막 오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반발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대부분 이 기술적 발전은 선진국들이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진국들은 이득을 보는데 전통사회의 기존 사람들은 이득을 못 보고, 뭐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거죠. 그 뭐지? 플랜테이션 농업인가요?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그 선진국들의 자본과 개발도상국들의 노동력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만들었다. 그 이득을 누가 볼까요? 예. 뭐 물론 이제 개발도상국도 이득을 보겠지만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뭐 노동 착취를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던 거죠. 아무튼 뭐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통사회 기존 조건과 기술적 발전이 조화를 이루면서, 그전까지는 조화가 안 됐으니까 조화를 이루면서 경제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적정 기술이 나오게 됐다는 얘기겠죠. 영국의 경제학자 슈마허는 제3세계 빈곤국의 필요에 적합한 값싸고 소박한 기술 개념으로의 중간 기술을 제안하였다. 자, 여기 보시면 정의가 사용되었다. 내용 전개 방식 중에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뭐뭐란 뭐뭐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기술의 정의는 값싸고 소박한 기술 개념인 거죠. 아시겠죠? 그다음 오늘날 적정 기술 운동의 기초가 된 그의 제안은, 그는 이제 슈마허죠. 종종 대안기술 또는 적정기술로 표현되었는데 지금은 후자의 표현을 선호하고 있다. 이게 이 글에서는 자세히 설명을 안 하지만 뭐 중간기술이라고 하니까 뭐 이거 기술이 그럼 좀 뭐 아주 좋은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좀 처지는 거냐 뭐 이런 이제 인식,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좀 이렇게 바꿔간 거죠. 그래서 적정기술이라는 말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후 적정기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다. 자, 이게 뭐예요? 적정기술이 무엇인가? 바로 적정기술의 정의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슈마허가 제시한 정의는 값싸고 소박한 기술.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를 딱 들어봤을 때는 이게 뭔가 아주 최고의 뭐 좋은 뭐 그런 느낌은 아니죠. 좀 싸고,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다른 단체에서 이 기술을 이제 정의한 이런 개념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소개할 거예요. 대표적으로 바커라는 사람은 적정 기술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인간이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로 정의했다. 사실 이게 되게 넓은 범위예요. 그죠? 인간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 그럼 기본적인 생활이라는 건 또 뭔지 이것도 정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기술이니까 사실은 되게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는 그런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바커의 정의예요. 바커가 정의한 적정 기술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의식주, 건강, 교육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여 주지 못하는 기술은 적정한 기술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하위 20%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만든 경제성장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은 적정 기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의 일반적인 경제성장 전략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첨단 기술, 최첨단 기술들은 하위 20%의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사실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제적으로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과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사실 그 좀 올해인가 작년인가 본 건데 좀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이제 쪽방촌에 사시는 할머님이신데 혼자 사시는 할머님이신데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너무 더워서 그러는데 어디 이렇게 모가지 부러진 선풍기라도 얻을 수 없느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어떤 기사에서 봤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집에 에어컨 없는 집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아마 없을 거예요. 웬만한 집들은 다 에어컨이 있고 우리나라의 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이런 냉방 기계로 자리 잡고 있죠. 근데 하위 20%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이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 바커가 봤을 때에는 적정한 기술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커의 정의 알아봤고요. 그 다음 한편 미국의 국립적정기술센터, 자 여기도 이제 적정기술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 적정기술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활용되는 상황에 비추어 비용과 규모 면에서 적합한 도구 또는 전략이라는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자, 그러니까 비용과 규모가 적합해야 돼요. 적절해야 돼.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나 너무 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도구 또는 전략을 적정기술이라고 한다고 정의를 했습니다. 기술적 관점으로 볼 때 어떤 기술이 지역적, 문화적, 경제적 조건과 양립할 수 있고, 여러분 양립이라는 단어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둘량자의 설립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한 거예요. 둘 다 가능하다. 왜 영어냐? 둘 다 가능.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둘이 아니죠. 셋이죠. 지역적, 문화적, 경제적 조건인데 사실 이걸 둘로 나누면 지역적, 문화적이 한 편, 그리고 경제적 조건이 한 편이에요.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조건들이 다 가능해야 된다. 또 지역적으로 물질과 에너지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도구와 과정들을 유지하고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면 그 제3세계 사람들이요. 그 개발도상국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는 가난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최첨단 기술이 없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만들고 그것을 유지하고 작동할 수 있는 기술, 이게 바로 적정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자, 이처럼 적정 기술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바커의 견해, 그 미국 적정 기술 센터의 견해를 알아봤죠. 그 전에 뭐 슈마어의 견해도 있긴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개념이 변하기도 하지만 적정 기술이 갖춰야 할 조건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꼽힌다. 첫째, 자 여기 보시면 담화 표지, 열거의 전개 방식,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열거의 전개 방식이 쓰였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 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것들이 담화 표지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담화 표지를 통해서 뭘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아까 우리 담화 표지 뭐라 그랬죠? 담화 표지 여기 있잖아요. 담화나 텍스트 내 정보 간의 관계를 알려주는 단어라 그랬죠? 그렇다면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것이 어떤 관계임을 알려주느냐? 열거의 관계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개념을 지금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담화 표지고 열거의 전개 방식이 사용됐고 이 담화 표지가 여기에 열거가 쓰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아시겠죠? 자, 첫째, 비용 절ям. 둘째, 현지에서 나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인데 사용하는 것이 좋고, 셋째, 현지의 기술과 노동력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어야 돼요. 넷째,
크기가 적당하고 너무 커서는 안 되고 사용 방법도 간단해야 돼. 너무 복잡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앞에 나와 있었죠. 다섯째, 지역 주민이 제품을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 저기 선진국 공장에서 찍어낸 거 갖다가 그냥 사용만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역 주민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막 첨단 기술이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가급적 지역에 있는 생산시설을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좋다. 이건 같은 거네요. 네, 같은 거. 그 다음에 여섯째, 협동작업을 이끌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해야 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이 적정 기술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선진국에서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이 개발도상국에 들어가 제3세계에 들어가요. 근데 그러면 그 이득을 개발도상국이 보지 못하고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선진국들이 오히려 큰 이득을 보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제3세계 사람들은 별로 이득을 못 보는 거죠. 그들의 삶이 별로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기술을 갖다 주면 뭐 합니까? 그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술, 적정 기술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적정 기술은 아니고 공공 여행, 뭐 공공 커피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공 공공 여행이 아니라 공정 여행이요. 예, 공정 여행, 공정 소비 뭐 이런 개념들이 요새 좀 있는데 공정 여행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여행을 갈 때 그런 패키지 여행이나 여행사에서 짜놓은 그런 틀을 따라서 여행을 하다 보면 거기서 물건을 우리가 사고 소비를 하더라도 그 이익의 대부분이 여행사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지인들에게 이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행사를 거치지 않고 그 현지인들의 소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행을 하자. 뭐 이런 게 이제 공정 여행이고 공정 소비 그 커피가 대표적인데 그런 노동자들을 착취하지 않는 그런 커피를 소비하자. 뭐 이런 것이 이제 공정 소비 운동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 적정 기술도 그러니까 그 현지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사용하자. 뭐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상황에 맞게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건 뭐냐면 이제 임기응변이 가능해야 돼. 유연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상황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런데 적정 기술이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7개를 다 갖추려면 좀 너무 힘들겠죠. 이 조건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다 갖춰야 된다는 건 아니고 이러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들을 되도록이면 좀 갖추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비록 이 가운데 몇 가지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해도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거는 필수 조건이에요. 필수 조건. 해당 적정 기술을 통해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 삶의 질 향상, 고용 창출 이게 돼야 돼요. 이건 필수 조건. 여기는 근본적 조건이라고 해놨네. 내려오지 마봐. 자, 근본적인 조건. 근본적인 조건, 필수 조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꼭 갖춰야 이것을 적정 기술로 볼 수 있다. 된다면 그것은 적정 기술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적정 기술의 필요성은 자 필요성 얘기합니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점점 강조되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의 문제점과 관련된다. 현대사회의 문제점과 관련된다라고 썼지만 사실 그러니까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거나 그런 문제점들을 일으키지 않는 기술이다. 뭐 이런 거겠죠. 현대사회에는 강력한 위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성장위주 경제 발전의 부작용, 이건 뭐냐,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든가, 그리고 자연 환경 파괴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환경 따위는 신경 안 쓰는 거죠.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석유와 같은 원자재 가격 변동 뭐 이런 것이 항시적, 늘 있는, 항상 있는 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각종 위기는 최첨단 기술의 문제점을 부각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석유
석탄, 원자력 이런 것을 누군가는 처음으로 이걸 발견을 했겠죠. 이 기술을. 그쵸? 그런데 그 기술이 어떤 문제점을 가져올지를 미리 알았고 그것이 인류를 멸망시킬 만큼의 크나큰 문제점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 기술을 개발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아닌가? 모르겠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했을 수도 있어요. 왜? 돈이 되니까. 그리고 그 문제가 당장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건 약간 흡연과 같습니다. 흡연자들이 왜 담배를 못 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이게 마약 성분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다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당장 안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죽는다 하지만 당장 죽는 건 아니잖아. 내 목이 바로 잘려요? 그건 아니죠. 이걸 피면 내 목이 잘려. 그럼 안 필걸요? 예.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지금 이 공부를 내가 오늘 이 1시간을 띵 깐다고 해서 목이 잘려요? 아니죠. 당장 대학 떨어져요? 떨어지는 게 확정돼요? 아니잖아요. 내가 이 1시간 공부 안 한다고 대학 불합격! 바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눈앞에 어떤 불이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담배를 피고 계속해서 공부를 안 하고 계속해서 석유를 떼고 계속해서 원자력을 발전하는 겁니다. 이 환경 문제는 당장 우리가 죽진 않거든요. 근데 당장 눈앞에 돈을 갖다 주거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우둔한 존재죠. 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기술들 제가 얘기했던 석유, 석탄, 뭐 원자력 이런 것들은 한정적인 발전이에요. 그게 뭐 1000년이든 2000년이든 간에 한정적이라고요. 뭐 앞으로는 1000년도 안 남았죠. 뭐 몇백 년 남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정적이지만 일단 하고 보는 거예요. 예, 일단 이득이 되니까 하고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지속 가능성에 취약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다른 글에도 나오는데 옛날에는 똥을 싸면 예? 똥을 싸죠. 그럼 이거 똥을 어떻게 했어요? 그 푸세식 화장실 밑에 쌓이죠. 이 똥이. 그리고 이 똥을 이제 지피랑 섞어요. 지푸라기랑 섞어가지고 썩힙니다. 그래서 두엄을 만들죠. 그래서 그걸 밭에 비료로 뿌렸어요. 자, 인간이 뭘 먹어요. 그럼 그 먹은 것들이 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그걸 흡수했겠죠. 그런데 똥으로 나온 것들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다시 자연에게 돌려주었어요. 이건 뭐가 가능합니까? 순환이 가능하죠. 재생이 가능해요. 이건 재생 에너지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똥 싸면 어떻게 합니까? 물에 흘려 내려보내. 그쵸? 이건 소비예요. 그죠? 이건 소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조상들은 이걸 재생해서 썼던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최첨단 기술일수록 더 소비가 많아요. 재생하지 않고. 물론 이제 요즘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면서 얼마 전에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플라스틱이라든가 뭐 그런 석유 제품에 들어있는 기름을 추출해내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 뭐 이런 기사를 얼마 전에 봤어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그게 좀 상용화가 된다면 좀 많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겠죠. 네, 어쨌든 간에 이런 최첨단 기술이 지속 가능성에 취약하게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저기 열거 쓰인 거 체크하세요. 요 열거 내용 전개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최첨단 기술. 자, 이게 주황색으로 써 있는 건 최첨단 기술의 특징들이에요. 중앙 집중적이다. 거대한 시스템이 필요하고 과도한 에너지 소비를 하게 되고 인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요. 사실 뭐 저도 뭐 환경이 어쩌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저도 집에서 쓸 거 다 씁니다. 에어컨도 있고 똥도 싸면 흘려보내고 다 소비하고 쓰고 있어요. 네.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뭐 그게 없으면 사실 살기가 어려운 정도, 불편한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욕을 좀 할 건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전기가 끊길 때 평소에도 우리 하루가 어떻게 될까? 상수도가 중단되면 식수를 어떻게 확보할까?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거 맞는 얘기긴 합니다. 뭐 맞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지금 예시가 쓰였다 그랬죠? 예시 맞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사례 1, 사례 2라고 돼 있죠? 이런 사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이 대충 만든 거예요. 이게 사례입니까?
여러분 지금 네이버에 사례가 뭔지 한번 쳐보세요. 사례. 실제로 전에 있었던 일. 이게 사례예요. 그러니까 사례라고 하려면 예전에 도쿄에서 일주일간 전기가 끊긴 적이 있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실제로 물론 그런 일이 있었어야 되고요. 예, 실제로 예전에 있었던 일을 여기에 제시해야만 사례입니다. 얘들아 이거 내가 왜 얘기하냐면요. 이거 니네 알아야 돼요. 그냥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뭐 그 독서 문제나 나중에 이런 거 풀다 보면 사례를 활용하여 어쩌고 하고 있다 이런 선택지가 나왔을 때 사례가 뭔지를 정확히 모르면 문제를 틀려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교과서 만든 사람은 그런 문제 나오면 틀릴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명확히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꼭 알아두세요. 사례, 이건 사례라고 할 수 없어요. 사례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어야 돼요. 뭐 학교에서는 그냥 사례라고 가르칠 수도 있는데 뭐 토달지 마시고 그냥 사례라고 알아는 두시되 정확하게는 사례가 이거다. 실제 있었던 일이어야 된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여기는 예시라는 내용 전개 방식이 사용된 건 맞아요. 반면에 자 대조가 쓰였죠. 아까 대조가 뭐라 그랬어요?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거라 그랬죠. 최첨단 기술의 특성과 적정 기술의 특성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면에를 쓴 거죠. 대조가 쓰였다. 자, 적정 기술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배경으로 하여 작동한다.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이제 재생에너지인데 이 재생에너지가 결국은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소규모 단위의 자립적 생존을 도모한다. 그래서 최첨단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로서 그 유용성이 주목받고 있다.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계속해서 이런 소비를 하고 이것이 환경 문제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져와서 인간이 원시 시대의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칩시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지적인 지식이 사라지진 않아요. 그죠? 인간이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들이 있잖아요. 화학적 지식, 물리적 지식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술 수준이 원시시대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인간은 그 쌓아온 지식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제 또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활용해서 쓸 거라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적정 기술들일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오면 만약에 제가 세계 대통령이면 저는 화학 말고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중지시킬 거예요. 지금 당장. 그러면 세계가 막 쌩 난리가 나겠죠. 네, 쌩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지시킬 겁니다. 자, 중지시켰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뭐 절대적인 어떤 존재가 화석 연료를 중지시켰다. 아니면 뭐 화석 연료가 그냥 하루 사이에 싹 날아갔다고 쳐요. 못 쓴다. 네?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런 거죠. 소비적인 이런 기술이 아니라 이런 지속 가능한 시스템,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똥 싸서 그 똥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갑시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적정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이다. 여러분 고무적이라는 건 기분이 좋아진다. 신이 난다. 뭐 이런 거예요. 사기를 올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단어 뜻을 좀 알아두세요. 하지만 이미 40에서 50년의 적정기술 역사를 지닌 서구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적정기술 관련 경험은 매우 부족하다. 얼마 안 됐으니까. 또한 적정기술이 기존의 방법이 해결하지 못한 모든 사회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뭐 그렇대요. 그런 기대를 하나 보지. 예. 적정기술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뭔데 그게? 적정기술의 진정한 의미가 뭔데? 여러분 이런 글은 사실 좀 되게 뭐랄까 무의미한 문장이에요. 사실 진정한 의미를 이해해라. 진정한 의미가 뭔데? 선진국의 적정기술 역사에서 교훈을 얻음으로써 인류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한국형 적정기술이 마련되고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 그러니까 그냥 한국형,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우리나라 적정기술 관련 경험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적정기술을 이제 꾸준히 발전시켜서 인류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한국형 적정기술의 정착과 발전을 기대해 보겠다. 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문단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불필요한 문장이에요. 그냥 삭제해야 됩니다. 뭐 이딴 문단을 써놨어. 사실은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 지문은 사실은 그 원래 그냥 책에 있는 거죠. 책에 있는 걸 그냥 이제 발췌해 놓은 거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뭐 사례 이런 것도 그럴 수 있어요. 다만 교과서를 만드시는 분들이 좀 이런 건 수정을 해서 교과서에 맞게,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지문이니까 좀 교육적으로 완전한 문장으로 수정을 해서 이렇게 좀 제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국어 교과서는 그걸 하거든요. 여러분, 국어 교과서에 있는 글들은 그 원래 글쓴이가 쓴 글이랑 되게 달라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왜? 수정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게 교육적으로,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 이런 거 다 수정하고요. 근데 독서 교과서는 이걸 안 하더라고요. 그냥 갖다 써. 그냥 교과서를 만드시는 분들이 너무 대충 만드는 것 같아, 독서 교과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주제와의 관련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문장이지 않나, 통일성이 어긋나는 문장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어쨌든 뭐 여러분, 이런 거는 그냥 제가 하는 얘기고, 뭐 시험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용을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런 기대를 드러내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자,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했고요. 일단 처음 적정기술의 시작 1960년대 제3세계 전통적인 그런 사회죠. 전통적 사회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발전, 이건 이제 선진국들 기술적 발전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조화를 이루며 경제적 개선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요. 슈마허가 중간 기술이라는 것을 이제 제안했고, 이것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적정 기술로 표현되었다. 자, 적정 기술에 대한 정의, 바커의 정의와 미국 국립적정기술센터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바커는 인간이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 이것은 최첨단 기술과는 대조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첨단 기술은 하위 20%의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인 적정 기술과는 대조된다. 그 다음에 미국의 국립적정기술센터에서 정의한 게 있는데, 요게 사실은 이제 지금의 적정기술의 개념과 가장 유사합니다. 지역, 문화, 경제적 조건과 양립이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둘 다 만족을 해야 되고, 지역적으로는 지역적으로 물질과 에너지원을 이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물질, 그 지역의 에너지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기술을 유지하고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 자, 일반적인 조건과 필수적인 조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조건은 7가지. 비용이 저렴해야 한다. 현지에서 나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현지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 적당한 크기의 간단한 사용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역 주민이 제품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해야 한다.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거, 그러니까 꼭 갖춰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럴수록 좋다는 얘기죠. 그러나 필수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갖춰야 된다.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야 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기술을 적용해서 뭔가 이제 사업을 하면 지역 주민들이 뭔가 배우는 게 있고 아는 게 있어서 역량이 강화돼야 돼. 뭔가 이제 아는 것들이 많아져야 된다. 기술이 좀 개선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자체가 향상되어야 하고, 뭐야? 죄송합니다. 잘못 썼네. 똑같은 걸 두 개 써놨냐? 필수적인 거. 고용 창출. 죄송합니다. 고용을 창출할 수 있어요. 이렇게 3가지의 필수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정 기술의 필요성. 최첨단 기술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적정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첨단 기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기술이 필요하다. 자, 최첨단 기술의 특성과 적정 기술의 특성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 우리나라의 적정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문제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더 발전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더 발전을 해서 한국형 적정 기술의 마련과 정착을 기대해 보겠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적 읽기. 사실적 읽기는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뭘 알아야 돼요? 내용 전개 방식 알아야 된다 그랬죠? 자, 내용 전개 방식 여기 있습니다. 이 글에 사용된 내용 전개 방식 정의 뭘 정의했어요? 적정 기술의 개념을 정의했죠. 열거 여기 지금 대등병렬 구조라고 제가 써놨는데 여러분 이것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열거가 사용이 됐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쓰이면 그들 간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 그런 구조를 병렬 구조라고 해요. 이것도 같은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 둘째, 셋째 거기 쓰였죠. 그다음에 인과 원인과 결과 나와 있었고 예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 뭐였지? 상수도가 뭐 안 나오면 뭐 식수를 어떻게 마련할 거냐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다음에 대조 이거는 최첨단 기술과 적정 기술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 전개 방식까지 알아봤고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좀 잘 정리해 두시면 이게 사실적 읽기의 내용을 다 확인을 하신 거기 때문에 내용들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